경부고속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서 김진우는 마지막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42세의 그는 대한건설 대표로서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직접 현장을 챙기는 성격이었죠. 안전모를 단단히 눌러쓰고 도면을 펼쳐든 채 작업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시속 80km로 달려오던 25톤 덤프트럭이 진우를 덮쳤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 기사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돌렸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죠. 진우의 몸은 10m나 튕겨나가며 아스팔트 바닥에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119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진우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대량 출혈과 함께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죠. 응급실 의료진들은 그를 즉시 수술실로 이송했고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아내 박수연과 절친한 친구 최민호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9세의 수연은 평소 냉정한 성격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죠.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그녀는 진우와 결혼한 지 15년 동안 큰 갈등 없이 살아왔습니다. 민호는 40세로 진우와 대학 동기였습니다. 건축설계사인 그는 진우의 회사와 오랫동안 파트너십을 유지해온 절친이자 동업자였죠. 두 사람은 20년 넘게 형제처럼 지내왔고 서로의 가족까지 챙기는 사이였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높고 최소 6개월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었죠. 수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민호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형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수연은 민호의 손을 꽉 잡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죠.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진우가 의식을 되찾은 것은 사고 3주 후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민호의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죠. 형님, 깨어나셨군요. 정말 걱정했습니다. 민호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즉시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하반신 감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진우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와 그를 위로했죠. 형님, 의사 선생님이 재활하면 충분히 걸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수연도 매일 병문안을 왔지만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오래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민호가 그 자리를 채웠죠. 형님, 회사 일은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현장을 점검하고 있으니까요. 진우는 민호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민호야, 정말 고맙다.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야. 진우의 말에 민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형님이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이번 2개월째 진우의 상태는 서서히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민호는 변함없이 매일 찾아와 회사 상황을 보고하고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늦은 시간까지 병실에 머물렀습니다. 형님, 형수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세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니까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아요. 진우는 아내가 걱정되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안타까웠죠. 민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형수님을 좀 더 도와드릴게요. 집안일이나 급한 일들 말이에요. 형님은 빨리 회복하는 데만 집중하세요. 진우는 민호의 배려에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병문안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민호는 오히려 더 자주 나타났죠. 형님, 형수님이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쁘시대요. 이해해 주세요. 진우는 의심 없이 민호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내가 자신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미안함을 느꼈죠.
수연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하는 아내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번 4개월째가 되자 진우의 하반신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이를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죠. 재활 치료를 병행하면 6개월 후에는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소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이 사실을 아내와 민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좀 더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의 직감은 곧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새벽 2시. 진우는 갑작스러운 소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였죠. 병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대화 소리가 그의 잠을 깨웠습니다. 처음에는 간병인들의 대화련이 생각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분명히 아내 수연과 민호의 목소리였죠. 이 시간에 둘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병실 문 쪽으로 휠체어를 이동시켰습니다. 다행히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복도가 보였죠. 그리고 그가 본 장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수연과 민호가 복도 끝자락에서 뜨겁게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위로의 포옹이 아니었죠.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아 있었고 서로를 간절히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급상승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거든요. 수연아, 진우가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 민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연은 민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대답했죠. 의사 선생님이 최소 2개월은 더 걸린다고 하던데. 다리 상태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나 봐. 그럼 우리에게 시간이 더 있다는 거네. 민호가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응, 하지만 조심해야 해. 진우가 눈치챌까봐 걱정돼. 걱정하지 마. 형님은 워낙 순진하셔서 의심할 리 없어. 민호의 말에 진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더 듣고 싶었거든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올래? 진우는 어차피 병원에 있어야 하고 간병인도 주말에는 안 와. 수연의 제안에 민호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정말 기다려줬어.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키스를 나누고 나서야 헤어졌습니다. 수연은 병실 쪽으로 오고 민호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죠. 진우는 재빨리 침대로 돌아가 잠든 척했습니다. 몇 분 후 수연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잠깐 화장실 다녀왔어. 진우는 눈을 뜨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연기하는 아내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이렇게 늦게까지 있지 말고 집에 가서 쉬어. 내가 걱정된다고. 진우의 말에 수연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혼자 두고 가기가 싫어서. 하지만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이제 들어갈게요. 수연이 떠나고 난 후 진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와 20년 넘게 형제처럼 지낸 절친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분명히 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달콤한 속삭임과 뜨거운 포옹은 절대 착각일 수 없었거든요.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곧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호가 평소처럼 병문안을 왔습니다. 형님, 어젯밤엔 잘 주무셨어요? 아무 일 없었죠? 민호의 질문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진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응, 잘 잤어. 너는 언제 갔더라? 어제는 일찍 들어갔어요. 형수님하고 조금 이야기하다가 9시쯤 집에 갔죠. 민호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우는 내심 놀랐지만 표정을 감췄죠. 그래? 수연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 진우가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죠. 네, 조금요.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려니까 부담이 클 거예요. 내가 빨리 나아야 하는데. 미안하다, 민호야. 진우의 말에 민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형님 잘못이 어디 있어요?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민호의 눈빛에서 진우는 묘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였죠. 마치 자신이 빨리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연이 병문 안을 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은 모습이었죠. 여보,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진우가 물었습니다. 아,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서요. 고급 주택 인테리어인데 보수가 꽤 좋거든요. 수연의 대답에는 들뜬 기분이 묻어났습니다. 진우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었죠. 그 프로젝트, 민호가 설계한 건물인가? 진우가 무심코 던진 질문에 수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게 아니에요. 다른 업체 건물이에요. 수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이미 눈치챘습니다. 수연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평소 거짓말을 할 때 보이는 버릇들이 그대로 나타났거든요. 귀를 만지작거리고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연은 집에 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가서 내일 미팅 준비를 해야 해요. 진우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아마 민호와 만날 계획이겠구나. 수연이 떠나고 30분 후 진우는 간병인에게 잠깐 화장실에 가겠다고 말하고 휠체어를 타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정말로 민호가 나타났죠. 민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빠른 걸음으로 병원을 나갔습니다. 진우는 휠체어로 창가까지 이동해서 밖을 내려다봤죠. 주차장에서 수연의 차에 타는 민호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진우는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절친이 자신을 속이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되었거든요. 병실로 돌아온 진우는 깊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불륜을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자신을 배신한 두 사람에게 제대로 된 응징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과 20년간의 우정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진우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환자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진우는 병원 간병인 김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순자 씨,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60대의 김순자는 진우를 3개월째 돌보고 있는 베테랑 간병인이었죠.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사장님. 사실 요즘 제 아내와 친구가 너무 자주 만나서 걱정이 되거든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진우의 솔직한 부탁에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주의 깊게 지켜보겠어요. 김순자는 오랜 경험으로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봐왔기 때문에 진우의 의도를 금세 파악했죠. 사장님, 혹시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어젯밤에 둘이 복도에서 너무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걸 봤거든요. 시간도 새벽 2시였고요. 진우의 말에 김순자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조심해서 지켜봐야겠네요. 그 주말 수연은 예정대로 병문 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로 집안 정리를 해야 한다는 핑계를 댔죠. 진우는 김순자에게 미리 부탁해둔 대로 자신의 집 근처를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김순자는 일요일 오후에 진우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죠. 거실 창문으로 수연과 민호가 소파에서 와인을 마시며 친밀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장님, 제가 본 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순자는 월요일 아침에 진우에게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진우는 담담하게 들었지만 내심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자세히 말해주세요. 제가 알아야 할 일이니까요. 진우의 말에 김순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그냥 친구로 보기에는 너무 가깝게요. 그날 오후 수연이 병문안을 왔을 때 진우는 아무렇지 않게 물어봤습니다. 어제 집 정리 많이 했어? 힘들지 않았어? 수연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답했죠. 응, 좀 피곤했어. 하루 종일 걸렸거든. 혼자 하느라 힘들었겠네. 민호한테 도움 요청하지 그랬어? 진우의 질문에 수연은 더욱 어색해했습니다. 아니야, 민호는 자기 일이 바빠서.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진우는 수연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화를 이어갔죠. 그래도 고생 많았어. 내가 빨리 퇴원해서 도와줄게. 2월에 들어서자 진우의 다리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의료진들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라며 놀라워했죠. 이대로라면 3월 말에는 퇴원이 가능할 것 같다는 소견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이 사실을 아내와 민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들에게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죠. 좀 더 지켜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환자의 요청을 존중해서 비밀을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리 진우의 회복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묻지 않았죠. 오히려 회복이 더딘 것처럼 이야기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형님, 재활치료 힘드시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세요? 민호의 질문에 진우는 일부러 힘든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많이 아프고 감각도 잘 안 돌아와. 의사가 몇 달은 더 걸릴 거라고 하던데. 민호의 얼굴에는 안심하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우는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시간이 걸려도 꼭 좋아지실 거예요. 제가 계속 도와드릴 테니까요. 고맙다, 민호야.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진우는 일부러 더욱 감사 표현을 했습니다. 민호는 겸손한 척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진우는 그의 진심을 의심하고 있었죠. 3월 초 진우는 김순자를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김순자가 우연히 찍은 사진이었는데 수연과 민고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사장님, 이 사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사진을 받아들고 깊은 한숨을 쉬었죠. 일단 잘 보관해 주세요. 때가 되면 쓸모가 있을 거예요. 그 주말에도 수연은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과 만나야 한다는 핑계였죠. 진우는 김순자에게 또다시 확인을 부탁했고 예상대로 수연은 민호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진우의 집에서 나와 민호의 차에 함께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모습이었거든요. 마치 부부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월요일에 수연이 병문안을 왔을 때 진우는 시험해봤습니다. 어제 친구들 만나서 재미있었어? 어디 갔다 왔어? 수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죠. 응, 근처 카페에서 차 마시고 수다 떨었어. 그래? 누구누구 만났는데? 진우가 더 자세히 물어보자 수연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 대학 동기들이야. 너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수연의 거짓말을 확신했습니다. 3월 중순이 되자 진우는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불륜을 폭로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죠. 자신을 15년간 속인 아내와 20년간 기만한 친구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산 정리였습니다. 진우는 변호사를 병원으로 불러서 비밀리에 상담을 받았죠. 이혼 시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는 불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는 물론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진우는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을 변호사에게 보여줬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좀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더 좋겠네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진우는 더 확실한 증거 수집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무렵 민호는 진우에게 새로운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님, 새로운 아파트 단지 설계 프로젝트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진우는 관심 있는 척 물어봤죠. 어떤 프로젝트인데? 규모가 꽤 큰 프로젝트예요. 500세대 아파트 단지인데 설계비만 2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민호의 설명에 진우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자신을 속이면서도 돈벌이는 챙기려 하는군요. 좋은 기회네. 내가 맡아서 진행해봐. 나는 아직 몸이 불편해서 자세한 검토는 힘들겠지만. 진우의 대답에 민호는 기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속셈은 달랐습니다. 민호에게 큰 프로젝트를 맡겨서 나중에 모든 것을 빼앗을 계획이었죠. 지금은 미끼를 던져놓고 기다리는 시기였습니다. 3월 말 진우의 담당 의사는 퇴원 가능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아직 조금 더 있고 싶다고 말했죠. 확실하게 회복된 후에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한 개월 더 입원하기로 했습니다. 진우에게는 완벽한 계획을 완성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복수는 차갑게 계산되어야 했습니다. 그 사이 수연과 민호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만나는 횟수가 늘어났죠. 진우가 입원 중이라는 안심감 때문에 경계심이 많이 풀어진 것 같았습니다. 4월 초 진우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수연과 민호가 함께 여행을 간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죠. 김순자가 우연히 들은 전화 내용이었는데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번엔 너무 노골적이네요. 김순자도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오히려 차분했죠. 좋아요. 이제 마지막 증거까지 확보할 수 있겠네요. 진우는 신뢰할 만한 지인을 통해 제주도에서 두 사람의 여행 모습을 몰래 촬영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져 가고 있었죠. 수연이 병문안을 와서 며칠간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말했을 때 진우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좀 쉬다 와. 너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수연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미안해요. 당신 혼자 두고 여행 가는 것 같아서. 진우는 괜찮다는 듯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와. 그 주말, 진우는 예상대로 제주도에서 찍힌 수연과 민호의 사진들을 받았습니다.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키스하는 모습,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진우는 완벽한 복수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간의 침묵이 곧 폭풍으로 바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4월 15일, 진우는 마침내 퇴원 날짜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죠. 6개월간의 긴 입원 생활 동안 그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고 이제 실행에 옮길 때가 된 것입니다. 퇴원 전날 밤 수연과 민호가 함께 병문안을 왔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보다 더 다정한 척 연기했지만 진우의 눈에는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죠. 형님, 드디어 집으로 가시는군요. 정말 축하드려요. 고마워, 민호야. 너 덕분에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어. 진우는 일부러 더욱 감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친구야. 평생 잊지 않을게. 민호는 겸손한 척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보, 집에 가면 재활치료 계속해야 해요.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수연도 헌신적인 아내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진우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고마워, 수연아. 너 같은 아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표면적으로는 예전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며 재활 치료에 열심히 임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상당 부분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자주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더욱 당당하게 수연과 대화하며 시간을 보냈죠. 형님, 회사 일은 제가 계속 처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회복하시면 됩니다. 정말 고맙다, 민호야. 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진우는 진심처럼 들리게 말했습니다. 민호와 수연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만족해했죠. 5월에 들어서자 진우는 본격적인 함정 파기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민호에게 큰 프로젝트를 맡겼죠. 민호야, 내가 제안했던 500세대 아파트 프로젝트 말인데 정식으로 내게 맡기고 싶어. 정말요? 감사합니다, 형님. 민호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해드릴게요.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믿고 있어. 계약서도 내 이름으로 해도 좋으니까 마음껏 진행해봐. 민호는 이 제안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진우가 자신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이는 진우의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나중에 모든 것을 한 번에 빼앗기 위한 미끼였거든요. 수연에게도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회복되면 새로운 사업을 해보려고 해. 고급 인테리어 전문 회사를 차리는 게 어떨까? 수연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죠. 정말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어요. 내 이름으로 회사를 등록하고 내가 대표로 운영하는 거야. 초기 자본도 내가 대줄게. 진우의 제안에 수연은 감동받은 척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열심히 해서 성공시켜 볼게요. 하지만 진우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수연에게 회사를 맡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권한을 자신이 가지고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었죠. 언제든 회사를 회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6월 중순, 진우는 두 사람에게 더 큰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민호야, 수연아, 내가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너희 둘이 파트너가 되어주면 어떨까?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죠. 형님, 정말 저희를 믿고 맡기시는 건가요? 민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이야. 너희만큼 믿을 만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어. 수연도 감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정말 감사해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진우는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을 거야. 그날 밤 진우는 두 사람이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몰래 들었습니다. 진우가 우리를 완전히 믿고 있는 것 같아. 수연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죠. 민호도 동의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네. 하지만 계획에 문제가 없을까? 혹시 나중에 진우가 눈치채면 어떻게 하지? 수연의 걱정에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형님은 워낙 순진해서 의심할 리 없어. 게다가 지금 몸도 불편하니까 세세한 건 못 챙길 거야.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진우는 분노를 억누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진하다고. 곧 누가 진짜 순진한지 알게 될 거야. 진우는 마지막 계획을 점검하기 시작했죠. 7월에 들어서자 진우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물론이고 사업 관련 계약서들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었죠. 민호와 수연은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사업 파트너 중 누구라도 배신 행위를 했을 경우 모든 권한과 지분을 박탈당한다는 내용이었죠. 변호사는 이 조항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습니다. 이 조항만 있으면 나중에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진우는 만족스러워했죠. 완벽하네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7월 말, 진우는 두 사람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성장한 걸 축하하는 의미로 파티를 열면 어떨까? 업계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성대하게 말이야. 민호와 수연은 좋은 아이디어라며 동의했죠. 형님,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회사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민호의 말에 수연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저도 업계 사람들에게 우리를 소개할 수 있겠어요. 그럼 다음 달 15일로 정하자. 장소는 롯데호텔 대연회장으로 하고, 진우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초대장도 격식 있게 만들어서 업계 주요 인사들에게 모두 보내자. 두 사람은 흥분한 표정으로 파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파티가 자신들의 마지막 무대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진우의 복수 계획이 드디어 대단원에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8월 초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초대장은 발송되었고 업계 주요 인사 200명이 참석을 확정했죠. 민호와 수연은 자신들의 성공을 자축하며 마지막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진우는 휠체어에 앉아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게임이 끝날 시간이야. 6개월간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을 거야. 복수는 차갑게 계산되어야 한다고 했던가. 이제 그 결과를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8월 15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는 건설업계와 건축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기획한 이 성대한 파티는 표면적으로는 회사의 성장을 축하하는 자리였지만 실제로는 완벽한 복수의 무대였죠. 민호와 수연은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성공의 기쁨과 자신감이 가득했죠. 오늘 밤이 자신들의 승리를 알리는 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진우는 휠체어를 타고 회장 한쪽에 자리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회복 중인 환자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옆에는 신뢰할 만한 조수와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파티가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진우는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서는 것도 힘겨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미 상당 부분 회복된 상태였죠.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6개월간의 입원 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참석자들은 박수를 치며 진우의 회복을 축하했습니다. 진우는 계속해서 말했죠. 특히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저를 대신해서 회사를 지켜준 두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호와 수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 절친한 친구 최민호 건축사와 제 아내 박수연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민호와 수연은 서로 의미 있는 눈빛을 주고받으며 만족해했죠. 하지만 진우의 다음 말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제가 입원하는 동안 보여준 헌신과 우정에 대해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진우가 손짓하자 회장 앞쪽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죠. 민호와 수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영상은 병원 복도에서 찍힌 CCTV 화면이었습니다. 새벽 2시 수연과 민호가 뜨겁게 포옹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죠. 회장 안은 순간 조용해졌고 참석자들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난 직후 촬영된 것입니다. 저는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민호와 수연은 창백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 여행 중 찍힌 사진들이었죠.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키스하는 모습이 차례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입원 중일 때 제 아내는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 절친한 친구와 연인 여행을 즐기고 있었죠. 진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회장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고 민호와 수연은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몰라 했죠. 세 번째 영상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진우의 집에서 나누는 대화가 녹음된 것이었거든요. 진우 형은 언제 깨어날까? 걱정 마, 의사가 최소 2개월은 더 걸린다고 했어. 진우는 마이크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이 녹음은 제가 의식을 회복한 후 몰래 녹음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제 집에서 나눈 대화죠. 참석자들은 더욱 경악했습니다. 네 번째로 나온 자료는 금융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수연이 진우의 카드를 사용해서 민호와 함께 사치품을 구입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한 내역들이 상세히 나와 있었죠. 진우는 계속해서 폭로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의식불명 상태일 때부터 제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불륜 상대와 데이트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총 금액은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민호가 급히 앞으로 나와서 소리쳤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하지만 진우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손을 들어 제지했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민호야. 마지막으로 나온 자료는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민호가 진우의 회사 기밀 정보를 빼돌려서 경쟁업체에 넘긴 증거였거든요. 이메일과 계약서, 금전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진우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 절친한 친구 최민호는 저를 배신한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회사 기밀까지 빼돌렸습니다. 산업 스파이 행위까지 저지른 것이죠. 회장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웅성거리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서기 시작했죠. 민호와 수연은 완전히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우는 마이크를 놓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제 회사의 성장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를 배신한 두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휠체어에서 일어나 몇 걸음 걸어갔습니다. 참석자들은 깜짝 놀랐죠. 진우가 이미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된 것도 벌써 2개월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 숨기고 있었죠. 진우의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민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형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수연도 눈물을 흘리며 다가오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막았죠. 진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 6개월간 나를 속이고 내 돈으로 불륜을 즐기고 내 회사 기밀까지 빼돌린 너희를 용서하라고.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진우는 참석자들을 향해 말했죠. 이 두 사람과 관련된 모든 계약은 오늘부로 무효가 됩니다. 배신 조항에 따라 그들의 모든 권한과 지분은 박탈됩니다. 변호사가 나와서 법적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계약서상의 배신 조항에 따라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처리된다는 내용이었죠. 민호와 수연은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습니다. 진우는 마지막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와 절친의 6개월간의 우정과 사랑에 박수를 쳐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죠.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호와 수연은 결국 보안 요원들에 이끌려 회장을 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완전한 패배자의 모습이었죠. 6개월간 계획한 진우의 복수가 마침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파티장을 나간 민호와 수연의 악몽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파티에 참석했던 200명의 업계 인사들은 SNS와 업계 커뮤니티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죠. 현대사회에서 소문의 전파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의 핸드폰에는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두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이었죠. 20년간 쌓아온 신뢰와 평판이 하룻밤 사이에 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최민호 씨죠? 저희는 더 이상 당신과 일할 수 없겠습니다. 한 건설업체 대표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믿고 맡긴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과는 거래할 수 없어요. 민호는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습니다. 사장님,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만큼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죠. 미안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업계에서 당신을 믿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민호는 절망감에 휩싸였죠. 수연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테리어 업계는 의외로 좁은 사회였고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죠. 그녀의 핸드폰에도 계약 해지 통보가 쏟아졌습니다. 박수연 디자이너님, 죄송하지만 저희 집 인테리어는 다른 분께 맡기겠습니다. 고객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남편이 입원 중인데 바람을 피우다니. 수연은 무릎을 꿇고 사정했습니다. 부인,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고객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다른 디자이너를 정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민호의 건축사무소는 모든 프로젝트를 잃었고 직원들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죠. 20년간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형, 저는 이제 그만 나가겠습니다. 민호의 후배 건축사가 사직서를 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어렵겠어요. 가족들도 걱정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할 것 같아요. 잠깐만, 조금만 더 기다려봐. 상황이 나아질 거야. 민호는 애원하듯 말했지만 허실이었죠. 후배는 고개를 저으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곧이어 다른 직원들도 모두 떠났죠. 수연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렸죠.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이미 그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미안하지만 우리 팀에서는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을 것 같아. 오랜 동료였던 선배의 말에 수연은 충격을 받았죠. 언니, 제발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야. 우리도 평판이 있거든. 너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를 볼 수는 없어. 선배의 말은 냉정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민호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한다는 것이었죠. 업무상 배임과 기밀 누설 혐의로 건축사 자격 정지 처분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호는 협회 사무실로 달려가 해명을 시도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협회 관계자의 대답은 차가웠죠. 최민호 씨,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고 동업자를 배신한 것은 건축사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예요. 징계는 불가피합니다. 한 달 후, 민호는 건축사 자격 1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20년간의 경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수연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고객을 구하기 위해 여러 곳에 포트폴리오를 보냈지만 모두 거절당했죠. 업계에서 그녀의 평판은 이미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자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민호는 수연을 탓했고 수연은 민호를 탓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민호가 수연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자꾸 조급하게 굴어서 진우 형이 눈치챈 거라고. 수연도 지지 않고 대답했죠. 뭐라고? 당신이 회사 기밀까지 빼돌린 건 내 탓이야? 두 사람의 사랑은 현실의 벽 앞에서 금세 무너졌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지지해야 할 연인이 아니라 서로를 비난하는 원수가 되어버린 것이죠. 3개월이 지나자 두 사람의 경제적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민호는 월세도 내지 못해 사무실을 반납해야 했고 수연은 작업실까지 정리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달콤한 만남과는 전혀 달랐죠.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자리였습니다. 수연아, 이제 끝이야. 민호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진우 형을 너무 우습게 본 거야. 수연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죠. 그래,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 둘 다 모든 걸 잃었어.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맹세했던 사이였지만 현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6개월간의 불륜이 가져온 결과는 완전한 파멸이었습니다. 한편 진우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차분하게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첫 단계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죠. 두 사람이 진정으로 후회할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진우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치밀하고 냉철한 사업가로 인식되기 시작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복수 계획에 감탄했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진우 씨의 계획이 정말 치밀했네요. 한 건설업체 대표가 말했습니다. 배신자들에게 저런 완벽한 복수를 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앞으로 함께 일해보고 싶어요. 6개월간 침묵으로 계획을 세우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폭로한 진우의 방법은 업계에서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민호와 수연은 완전한 몰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6개월 후인 2025년 2월,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민호는 원룸텔에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건축사 자격 정지로 인해 정규직을 구할 수 없었고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나 택배 상하차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20년간 설계 도면을 그리던 손으로 이제는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있었죠. 동료들은 그가 건축사였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야, 새로운 놈. 좀 더 빨리 해. 작업 반장의 거친 목소리에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감사해야 할 일거리였죠. 점심시간에 민호는 혼자 앉아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예전에 진우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시절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죠. 핸드폰을 꺼내 진우의 번호를 바라봤지만 전화를 걸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수연은 더욱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일을 완전히 포기하고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39세의 나이에 20대 알바생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언니, 테이블 5번에서 주문하셨어요. 어린 알바생이 말했지만 수연은 언니라는 호칭이 서글펐습니다. 예전 같으면 디자이너님이라고 불렸을 텐데 말이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면 두 사람 모두 혼자만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건설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자신들이 속했던 세계는 이제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3월 초 민호는 마침내 진우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죠. 진우가 자신의 번호를 차단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진우의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경비원이 막아섰지만 간절히 부탁해서 겨우 로비까지 들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진우는 면회를 거절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만나실 수 없다고 하십니다. 비서의 차가운 대답에 민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5분만이라도 시간을 내달라고 전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요. 하지만 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최민호 씨와는 어떤 형태의 만남도 거절하신다고 명확히 말씀하셨거든요. 민고는 회사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진우가 나올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죠. 하지만 진우는 후문으로 나갔고 민호는 허탈감만 안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수연도 비슷한 시도를 했습니다. 진우의 집 앞에서 기다리며 사과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하지만 진우는 이미 이사를 한 상태였고 새 주소를 알 방법도 없었습니다. 4월이 되자 두 사람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민호는 택배 일마저 잘리게 되었죠. 작업 능률이 떨어진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동료들 사이에서 그의 과거가 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야, 내가 그 유명한 바람둥이 건축사구나. 한 동료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 아내랑 바람 피우고 회사 돈까지 빼돌렸다며? 우리 같은 데서 일할 사람이 아니네.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고 변명할 여지도 없었거든요. 결국 그는 일자리를 잃고 더욱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수연도 커피숍에서 쫓겨났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이 그녀를 알아본 것이 계기였죠. 당신 박수연 맞죠? 남편 친구랑 바람 피운 그 디자이너. 손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수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사장은 즉시 수연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만 나가줘요. 손님들이 불편해하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5월 중순, 두 사람은 우연히 지하철역에서 마주쳤습니다. 서로 초라해진 모습에 깜짝 놀랐죠. 6개월 전만 해도 성공한 전문직 종사자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실업자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호야, 어떻게 지내?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보다시피야. 너는 어때? 두 사람의 대화에는 예전의 달콤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정말 바보였어. 수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진우를 너무 우습게 봤지.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우리가 너무 안일했어. 형님의 진짜 모습을 몰랐던 거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민호가 입을 열었죠. 수연아, 우리 진우 형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보자.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수연은 망설였습니다. 이미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모두 실패했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좋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보자. 두 사람은 함께 진우의 새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큰 규모의 사무실이었죠. 진우의 사업이 크게 성장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진우가 나타났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두 사람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진우 형님. 민호가 급히 다가가려 했지만 경비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진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죠. 뭔 용무신가요? 저는 바쁜 몸이라서.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수연도 함께 무릎을 꿇었죠. 여보, 제발 용서해 줘요.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진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용서요? 여러분이 6개월 동안 저를 속였을 때는 용서를 생각하셨나요? 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형님, 제발요. 민호가 계속 애원했지만 진우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기회요? 진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저를 완전히 배신했잖아요. 수연이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15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그 세월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죠. 그 15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진우의 말에 수연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진짜 사랑했어요. 한순간의 실수였다고요. 한순간의 실수. 진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개월간 계획적으로 저를 속인 게 한순간의 실수라고요? 제 돈으로 불륜을 즐기고 제 회사 기밀까지 빼돌린 게 실수라고요?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우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죠. 진우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박수를 쳐달라고 했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제 앞에서 사라지세요. 경비원들이 두 사람을 끌어내려 했지만 민호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형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뭐든 하겠습니다. 진우는 잠시 멈춰서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미소 지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이상 진우에게 접근하려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희망을 잃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의 용서 구걸도 거절당했고 이제 정말로 갈 곳이 없었습니다. 6월이 되자 민호는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거든요. 수연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둘 다 벌을 받은 거야. 이제 각자 살아가자. 민호의 말에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죠. 응, 우리가 자초한 일이니까.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떠났습니다. 6개월간의 불륜이 가져온 결과는 완전한 파멸이었고 그들의 용서 구걸마저 거절당한 채로 말이죠. 2025년 12월, 진우는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63층 사무실에서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는 것은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회사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민호와 수연을 축출한 후 진우는 더욱 신뢰할 만한 파트너들과 손을 잡았고 그 결과 매출이 3배 이상 증가했죠. 업계에서의 평판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사장님, 내일 계약 건으로 중국 바이어들이 오신다고 합니다. 비서가 들어와서 보고했습니다. 진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회의실 준비해 두세요.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5세의 이소희였죠. 진우의 새로운 사업 파트너이자 연인이었습니다. 건축과 교수 출신인 그녀는 뛰어난 실력과 함께 진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우 씨,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시네요. 소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그녀를 보자 얼굴이 밝아졌죠. 소희야, 왔구나. 조금만 더 정리하면 끝나니까 기다려줄래? 물론이죠. 소희는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수연과의 관계와는 완전히 달랐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소희와 만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상 만났지만 점차 개인적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죠. 소희는 진우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이고 미래예요. 소희의 말에 진우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연과는 달리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죠. 일을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죠. 진우 씨, 요즘 어떠세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죠. 확실히 달라졌어요.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가끔 힘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소희의 배려 깊은 말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있죠.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아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소희는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진우는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미소 지었죠. 그때 진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봤죠. 여보세요? 상대방은 민호였습니다. 1년 만에 걸려온 전화였죠. 형님, 저 민호예요. 민호의 목소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소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마음을 정했죠. 좋아요.
내일 오후 2시에 청담동 카페 라떼에서 만나죠. 다음 날 진우는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민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형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진우는 차분하게 자리에 앉았죠. 무슨 얘기가 있다고 했나요? 형님,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1년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형님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도 깨달았고요. 진우는 표정 변화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는 거죠?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죠.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저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작은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건축과는 상관없는 일이지만요. 민호의 말에 진우는 조금 놀랐습니다. 예상과 다른 얘기였거든요. 형님 덕분에 저는 진짜 제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비겁하고 이기적인 사람인지 말이죠.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보려고 해요. 진우는 민호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죠. 그래도 다행이네요. 늦었지만 깨달은 게 있다니. 형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하셨던 건가요? 진우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복수보다는 진실을 알고 싶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복하세요.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진우는 혼자 남아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의 분노와 절망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죠. 대신 새로운 희망과 사랑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소희와 만났을 때 진우는 민호와의 만남을 얘기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소희가 관심 있게 물었죠. 예상보다 담담했어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달까요? 진우의 대답에 소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신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만 보고 살고 싶어요. 진우의 말에 소희는 그의 손을 잡았죠. 2026년 3월, 진우와 소희는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소규모이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진정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만 참석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결혼식에서 진우는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소희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죠. 저도요. 앞으로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진우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친환경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이었죠. 소희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였습니다. 어느 날 진우는 우연히 수연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꽃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민호도 비슷하게 지방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그들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현재와 미래가 훨씬 소중했거든요. 과거의 배신은 오히려 더 나은 미래로 가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5월 어느 저녁, 진우와 소희는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드는 풍경을 보며 진우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죠. 소희야, 고마워요. 진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가요? 소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죠. 당신이 있어서 제가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과거의 아픔도 이제는 감사해요. 그 일이 없었다면 당신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소희는 진우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진우 씨가 있어서 제 인생이 완전해진 것 같아요. 그날 밤 진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새로운 시작이었다. 배신과 배신이 만든 상처는 더 큰 사랑으로 치유되었다. 이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싶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죠. 이제는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한 미래를 상징하는 풍경이었습니다. 진우는 소희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난 진짜 사랑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